공기 중에는 값비싼 헤어스프레이 향과 초조함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쇼가 시작되기 불과 10분 전 라펠의 백스테이지는 통제 불능 직전의 혼돈 그 자체였다. 한때 하이 패션의 정점으로 불렸던 이 유서 깊은 하우스는 이제 막 에이펙스 그룹에 인수된 참이었다. 에이펙스는 막대한 자본으로 죽어가는 브랜드를 집어삼켜 되살려내는 혹은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기업 사냥의 명수였다. 그리고 오늘 쇼는 라 펠의 생사가 걸린 심판대였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최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피날레 드레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커리어, 아니 모든 것이 이 한 벌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모델이 입은 실크 드레스의 어깨 부분은 비참하게 뒤틀려 있었고 정교해야 할 드레이핑은 어설프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지시한 게 이거였어? 당장 고쳐놔, 지금 당장.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지만 베테랑이라 불리던 수선팀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원단은 너무나 섬세했고 구조는 복잡했으며 시간은 없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화려한 쇼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검은색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한지원. 그녀는 라펠의 수많은 재봉사 중 한 명이었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다. 그녀는 최유라의 분노나 주변의 공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드레스의 결함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원단의 결, 실의 장력, 그리고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모델 앞으로 다가갔다. 최유라가 경멸에 찬 눈으로 소리치려던 순간 비켜요 라는 말 대신 지원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위와 실타래 그리고 몇 개의 바늘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안감을 거침없이 뜯어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최유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지원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외과 의사가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어깨의 구조를 지탱하던 내부 심지를 잘라내고 순식간에 새로운 각도로 원단을 접어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실과 바늘과 함께 춤을 추듯 움직이며 뒤틀렸던 드레이핑을 완벽한 나선형으로 재창조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다. 기존의 결함을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비참하게 흘러내리던 드레스는 모델의 몸 위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으로 변해 있었다. 백스테이지를 감돌던 지독한 긴장감은 경외감 섞인 침묵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광경을 캐서크 입구의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에이펙스 그룹의 CEO 강태민. 그는 냉혈의 마이더스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황금이 되거나 먼지가 되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 혼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변명은 경멸했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 이 꼴사나운 소란을 일으킨 책임자를 당장 해고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무능함에 혀를 차며 쇼 전체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름 모를 그 여자의 손에 고정되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하고 자신의 일에 완벽하게 몰두한 그 모습. 그녀는 주변의 패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자신의 기술과 드레스의 본질하고만 소통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수많은 거래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손재주가 아님을 직감했다. 저것은 장인 정신이었고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진정한 실력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쇼 전체를, 나아가 몰락해가던 라펠의 운명 자체를 붙들고 있었다. 강태민의 입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원래 하려던 명령 대신 비서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쇼, 예정대로 진행해. 그리고 저 여자, 쇼 끝나고 내 오피스로 데려와. 그는 손가락으로 방금 기적을 만들어낸 한지원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마지막 피날레 드레스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비평가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라펠의 대담하고도 창의적인 귀환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물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위로 뛰어나와 눈물의 인사를 하는 최유라 디렉터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고, 한지원의 존재는 다시 백스테이지의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잊히는 듯했다. 지원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손으로 완벽한 옷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었다. 망가진 것을 바로잡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가 앞치마를 풀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한지원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주변의 스태프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강태민의 호출은 곧 해고, 통지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오늘 같은 대형 사고의 중심에 있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지원이 최유라 디렉터 대신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라 수군거렸다. 지원은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를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늘에 찔린 자국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이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그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것처럼 어둡고 정돈되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검은색과 금속성 소재로 이루어져 마치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강태민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얼음이 깨지는 듯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지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값싼 작업복,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그것은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한지원, 입사 3년 차, 패턴 및 재봉 담당. 경력은 이게 다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자비를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라펠에서 그가 마주친 모든 인간들이 그래왔으니까. 지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오늘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강태민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최유라를 탓하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를 기다렸다. 디자인의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초기 패턴 제작 단계에서 원단의 무게를 잘못 계산했고 봉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피날레 드레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말했다. 강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공치사도 아니었다. 오직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뿐이었다. 최유라 디렉터는 자네가 드레스를 망쳤다고 보고했네만 그가 날카로운 함정을 던졌다. 제가 한 일은 보신 그대로입니다. 드레스는 무대에 올랐고 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판단은 회장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녀를 당당하게 만들었다. 강태민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흥미, 아니,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서로를 헐뜯는 이 패션 업계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로 썩은 사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이 바닥의 생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오직 본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자네는 드레스를 고쳤지. 그가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자네는 드레스만 고친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똑똑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썩어 빠진 라펠 전체를 수선할 수 있겠나? 한지원 씨.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지원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자신에게 단순한 재봉사가 아닌 이 거대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선사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던져질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지금 즉시 최유라 디렉터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해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는 전화를 끊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자비한 사업가 에이펙스의 수장다운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자네의 첫 번째 임무다. 최유라가 망쳐놓은 다음 시즌 컨셉 전부 뒤집어 엎어. 자네 방식대로 증명해봐. 자네가 그저 운 좋은 재봉사가 아니라는 걸. 지원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름 없는 재봉사였지만 이제는 이 거대한 하우스의 운명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칼을 쥐어준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하고 위험한 남자 강태민이었다. 그녀는 드레스에 뒤틀린 솔기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이제 그녀 앞에는 한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과 이 회사에 뒤틀린 운명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수선거리가 놓여 있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을 나온 지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본관 건물이 아닌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낡은 별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먼지 쌓인 구석진 공간이었다. 구기획실이라는 편말이 비스듬히 걸려있는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잊힌 시간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한때 라펠의 심장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창고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작업 테이블 위에는 말라붙은 잉크병과 녹슨 가위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강태민이 그녀에게 던진 것은 기회인 동시에 형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라 패를 수선하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주면서 동시에 아무런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인력도 예산도 심지어 제대로 된 사무실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방식대로 던지는 시험이었다. 맨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해보라는 냉혹한 요구였다. 지원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버려진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이 먼지 쌓인 마네킹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 테이블 한가운데를 손으로 쓸어 먼지를 닦아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수선 도구함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팀과는 완전히 분리된 오직 그에게만 직보하는 비밀스러운 수리공을 원했다. 그리고 이 버려진 공간은 외부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지원은 오히려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유라 디렉터가 강태민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뛰쳐나왔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해고된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완전히 내치는 대신 근신 처분이라는 애매한 조치를 내렸다. 이것은 더욱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는 최유라라는 위험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지원이 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한낱 재봉사 따위에게 밀려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최유라는 즉시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해 지원의 존재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본관의 모든 직원 리스트에서 사라진 뒤였다. 강태민이 그녀를 별관으로 옮기면서 그녀의 인사 정보 자체를 극비로 돌렸기 때문이었다. 최유라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찾아내. 당장 그년을 찾아내서 밟아버릴 거야. 그녀의 비서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소문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넘긴 지난 시즌의 모든 디자인 자료와 실패한 샘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최유라가 망친 컨셉을 뒤집어 엎으라고 했지만 지원이 발견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문제는 단지 최유라 한 사람의 무능함이 아니었다. 라 페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디자인은 화려했지만 근본이 없었고 원단은 비쌌지만 철학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성공한 브랜드들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수선이 아니라 거의 해체 후 재조립 수준의 작업이 필요했다. 지원은 며칠 밤낮으로 낡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실패한 디자인의 패턴을 해체하고 원단을 분석했다. 그녀는 왜 이 옷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었다. 문제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직함의 부재였다. 옷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두 번째 피부여야 하는데 라펠의 옷들은 그저 몸 위에 걸쳐진 값비싼 포장지에 불과했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별관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추가 인력이나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최유라가 지원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최유라는 지원에게 할당되어야 할 최고급 실크 원단을 자신의 팀으로 빼돌렸고 심지어 별관의 전기를 슬쩍 차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창고에 버려져 있던 오래된 원단 샘플들을 찾아냈고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실패한 옷들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옷들을 해체해 새로운 재료로 사용했다. 그녀는 버려진 실크 드레스에서 실을 뽑아내 자수를 놓았고 낡은 트위드 재킷을 해체해 현대적인 베스트로 재창조했다. 그녀는 자원을 요구하는 대신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태민은 예고 없이 별관의 낡은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지원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얼마나 절망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작업실은 며칠 전에 그 창고가 아니었다. 공간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수십 장의 새로운 스케치와 해체된 옷의 조각들이 복잡하지만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촛불 몇 개에 의지한 채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전기가 또 나갔더군요. 곧 복구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작업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다. 그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재킷이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최유라의 화려하고 공허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구조는 견고했고 실루엣은 우아했으며 모든 디테일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건 뭐지? 그가 물었다. 버려진 샘플들로 만들었습니다. 원단이 부족해서 3가지 다른 재킷을 해체해 조합해야 했습니다. 지원이 설명했다. 강태민은 완성된 재킷의 어깨 부분을 만져보았다. 완벽한 테일러링이었다. 그는 이 업계에서 최고만을 봐왔지만 이런 수준의 기술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단지 옷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라펠의 실패한 과거를 해체하고 그것을 재료 삼아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는 원단도 없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단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을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원이 촛불 너머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유라 디렉터의 디자인은 옷을 입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만 만들었죠. 라펠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옷에 담긴 진정성.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강태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여태껏 숫자로만 브랜드를 판단해왔다. 인수비용, 순이익, 주가. 그는 진정성 같은 무형의 가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결과물은 그가 무시해왔던 바로 그 진정성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녀의 철학에도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냉소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들킨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외심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스케치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라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치밀한 전략도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자네에게 필요한 게 뭐지?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제안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관의 디자이너들은 아닙니다. 그럼 누굴 원하나? 강태민이 물었다. 이 회사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잊힌 사람들. 하지만 가장 정직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철 하나를 가져왔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라펠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최유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재고 관리나 청소부로 밀려난 늙은 장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라펠의 진짜 영혼은 저 화려한 본관이 아니라 이분들의 손끝에 남아 있으니까요. 강태민은 명단을 받아들었다. 그는 이 이름들을 처음 보았지만 지원이 무엇을 하려는지 즉각 이해했다. 그녀는 쇼를 위한 디자인팀이 아니라 펠의 근본을 다시 세울 드림팀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옷을 고치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좋아. 내일 아침 이들 모두 자네 팀으로 발령내겠다. 강태민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리고 최유라가 가져간 모든 자원 원래대로 돌려놓지. 아니, 그 2배를 주겠다. 그는 작업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명심해. 나는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이야. 자네가 이 늙은 장인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걸세.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지원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전기 문제는 다시는 없을 거다. 문이 닫히고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몇 분 뒤 낡은 천장의 형광등이 펑소리를 내며 일제히 켜졌다. 작업실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지원은 눈부신 빛 속에서 자신의 작업 테이블 위에 놓인 미완성의 재킷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팀을 얻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팀. 그녀는 강태민의 얼어붙은 제국 한복판에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바늘을 꽂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행되었다. 구 기획실의 낡은 문이 열리고 3명의 노인이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수십 년간 펠에 몸담았지만 최유라의 화려한 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에 밀려재고 관리실이나 자료 보관실 구석으로 쫓겨났던 이들이었다. 한때 라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고의 재단사 박영환, 전설적인 자수장인 김여사, 그리고 원단의 특성을 꿰뚫어 보던 소재 전문가의 선생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보다는 체념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불러낸 젊은 여성, 한지원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회장 직속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리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에게 명령서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밤새 만든 재킷을 작업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라펠의 옷을 고치라는 명을 받았지만 제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라펠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박영환 재단사가 안경 너머로 재킷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지원이 해체하고 재조합한 어깨선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다. 이건 사라진 플로팅 캔버스 기법이군.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쓰지 않는 방식인데 그는 지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걸 어디서 배웠지? 지원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독학했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만 본 것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상사의 권위가 아닌 장인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 여사와 이 선생도 그녀가 벽에 붙여놓은 스케치와 원단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다루었던, 그러나 지금은 잊힌 기법과 소재들이 그곳에 되살아나 있음을 발견했다. 지원은 그들의 기술을 낡은 것들로 치부한 최유라와 달랐다. 그녀는 그것을 근본이라 부르고 있었다. 새 노장에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천천히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뭘 하면 되겠나? 박영환 재단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원은 그들을 작업실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캐비닛 앞으로 이끌었다. 우선 이 안에 잠들어 있는 라펠의 진짜 유산을 깨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은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강태민이 2배의 예산을 약속했지만 최유라는 여전히 라펠의 실질적인 유통망을 쥐고 있었다. 지원의 팀이 본관의 원단 창고에 접근하려 하자 최유라의 수하들이 새로운 보안 규정을 내세우며 그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의 최종 승인 없이는 최고급 원단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절차를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선생이 분노했지만 젊은 관리자들은 그를 무시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지원이 강태민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낙하산으로 내려왔으며 늙은 퇴물들을 모아 회장님의 돈으로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별관 작업실을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팀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다. 박영환 재단사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예산이 있어도 재료가 없는데. 지원 역시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유라가 정문을 막아선다면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작업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버려진 공간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최유라가 가져간 것은 현재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과거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장인들과 함께 작업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대한 나무 캐비닛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듯한 캐비닛은 엄청나게 무거웠다. 그들이 마지막 캐비닛을 힘겹게 밀어냈을 때 그 뒤에 가려져 있던 벽의 일부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벽지가 살짝 뜬 그곳에는 희미하게 자물쇠의 윤곽이 보였다. 그것은 벽 속에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열자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위에는 가죽 장정으로 된 낡은 노트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LA8 먼히스토어라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첫 장을 펼쳤을 때 그곳에는 우아한 필체로 라펠의 창립자 마담 앙트완 한국명 아내신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작업 일지이자 브랜드의 철학이 담긴 비밀스러운 기록이었다. 지원과 장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기록들을 읽어내려갔다. 그곳에는 최유라가 추구하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옷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빛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 정직한 원단, 정직한 바느질, 그리고 입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이 라펠의 영혼이다. 마담 앙트와는 이익보다는 가치를, 유행보다는 본질을 추구했던 진정한 장인이었다.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거였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일지는
수십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일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원은 뜻밖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마담 앙트완이 환하게 웃으며 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소년은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의 강태민이었다.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내 아들 태민이와 함께 그가 이 옷에 담긴 나의 마음을 이어주기를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라펠은 강태민이 단순한 사업적 이유로 인수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마담 앙트완의 유산이었다. 그는 과거의 적대적 애매로 회사를 빼앗겼던 아픔을 되갚기 위해 수십 년간 칼을 갈아 에이펙스라는 제국을 건설했고 마침내 어머니의 회사를 되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다. 그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은 그가 회사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무장시킨 갑옷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정작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영혼을 잊어버렸다. 강태민은 라펠을 되찾았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아들이었다. 그가 최유라의 공허한 화려함을 용인했던 것도 이 브랜드를 숫자로만 판단했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지원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다음 시즌 컬렉션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그가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유산, 그 정직한 마음을 되돌려 주어야 했다. 그녀는 드레스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근본, 그리고 한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고쳐야 했다. 그녀는 일지와 스케치북들을 작업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선생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는 최유라의 원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담 앙트완의 오리지널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 낡은 작업실에 남아있는 진짜 재료들과 창립자의 철학을 이용해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 겁니다. 시루브 라펠의 영혼을 되살리는 겁니다. 장인들의 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늙고 지친 퇴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잊힌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들이었다. 지원은 숨겨진 공간에서 나온 낡은 원단 상자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최고급 빈티지 실크와 캐시미어가 잠들어 있었다. 최유라가 그토록 원했던 새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이었다. 지원은 가장 아름다운 실크 한 폭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태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단 하나의 디자인이 그려지고 있었다. 별관의 낡은 작업실은 더 이상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라펠의 잃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성소가 되었다. 한지원과 3명의 장인들은 단순한 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담 앙트완의 일지를 교본 삼아 잊힌 기술을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 집단이었다. 박영환 재단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재단 가위가 완벽하게 손에 맞는 것을 느꼈고 김 여사의 바늘은 빈티지 실크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이 선생은 낡은 원단들 속에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며 활기를 되찾았다.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의 지휘자였다. 그녀는 단순히 스케치를 지시하는 디렉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인들과 함께 일했다. 그녀는 박영환에게 40년 전의 재단 기술을 배웠고 그 대가로 현대적인 인체공학 패턴을 그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김 여사의 자수 도안에 새로운 색채 감각을 더했다. 작업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본관의 공장식 시스템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느렸지만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땀방울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옷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본관 집무실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서였다. 그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이들의 작업 방식에 냉소적이었다. 저렇게 비효율적인 수작업으로 최유라가 망쳐놓은 시즌을 어떻게 만회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모니터 속 지원의 손놀림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원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처 입은 생명을 어루만 씻는 듯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그가 아는 그 어떤 CEO의 그것보다도 밀도가 높았다. 그는 결국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밤늦은 시간 아무도 모르게 별관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이나 혼란 혹은 무의미한 분주함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경이로운 질서였다. 작업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장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침묵 속에 몰두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원이 거대한 작업 테이블에 빈티지 캐시미어 원단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는 자를 쓰지 않고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원단의 결을 따라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벌이나 만들 수 있지? 강태민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호기심이 배어 있었다. 장인들이 놀라 일제히 일어섰지만 지원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선을 마저 그은 후에야 고개를 들었다. 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옷이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진실되게 입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녀는 최유라의 팀처럼 수량을 보고하는 대신 가치를 말했다. 강태민은 그녀가 그리고 있던 패턴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옷의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담 앙트완의 일지에서 본 스케치와 놀랍도록 닮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현대적이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스케치에서 본 것이다. 그가 무심코 말했다. 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창립자님의 철학을 현대의 몸에 맞게 수선하는 과정입니다. 지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패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패턴이 잘못되면 아무리 비싼 원단을 써도 옷은 몸에서 울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옷의 패턴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운영해온 자신의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익, 효율, 통제, 그것이 강태민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존중, 진정성, 그리고 본질.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가치들이 눈앞에서 실체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얼음의 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방문은 그 후로도 예고 없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통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곳을 찾았다. 그는 지원이 박영환 재단사와 완벽한 어깨선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이고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원이 김 여사에게 실의 색깔 하나를 제안하기 위해 마담 앙트완의 일지를 밤새워 연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잊혔던 장인들의 자부심을 고치고 있었고 라펠의 무너진 근본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는 작업실 구석에서 마담 앙트완의 일지를 든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긴 지원을 발견했다. 그날따라 작업실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 퀄리티면 이사회는 통과시킬 수 있다. 강태민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에게 낡은 일지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린 강태민이 어머니 마담 앙트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았지?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비밀 공간에서 일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분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 옆 페이지에 적힌 문구를 가리켰다. 내 아들 태민이 늘 추워하는 아이.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가장 따뜻한 코트를 만들고 싶구나. 그리고 그 옆에는 완벽한 캐시미어 코트의 스케치가 있었다. 지원 회장님은 그라페를 되찾으셨지만 정작 이것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회장님이 되찾으려 한 것은 건물이거나 숫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회장님은 그 마음을 되찾는 대신 스스로를 더 차가운 갑옷 속에 가두셨습니다. 강태민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수십 년간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내면을,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이 여자를 당장 해고해야 했다. 감히 CEO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들쑤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상처를 수선하려는 듯 깊고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승리했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았지만 그 유산과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당신은 대체 그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는 재봉사입니다, 회장님. 저는 망가진 것을 보면 고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지원이 말했다. 그녀는 작업 테이블 위에 걸쳐진 방금 완성된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다. 그것은 마담 앙트완의 스케치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했다. 이것이 창립자께서 회장님께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던 패턴일 겁니다. 효율성이나 이익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진심 말입니다. 강태민은 코트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캐시미어에 닿는 순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작업실에서 나던 실과 원단의 냄새. 그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차가운 패턴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통제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이 그녀에게 완벽하게 통제당했음을 깨달았다. 아니, 통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에 가까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작업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리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시 멈춰섰다. 지원을 돌아보지는 않았다. 자네가 맞았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바늘땀을 꿰맨 것이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패턴이 아닌 강태민이라는 한 남자의 얼어붙은 삶의 패턴을 정면으로 건드려 버렸다. 이제 그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터였다. 강태민의 감정적인 동요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회사의 공기는 다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라 펠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 정기 보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강태민은 이사회를 설득할 결과물이 필요했다. 그는 본관과 별관, 즉 최유라의 기존 팀과 한지원의 새로운 아틀리에 양측 모두에게 내부 품평회를 열 것을 명령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듯했지만 사실상 이는 한지원의 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이 소식은 최유라에게 마지막 기회로 다가왔다. 그녀는 강태민이 최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고 저 버려진 별관을 향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별관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그들이 단순한 샘플이 아닌 마담 앙트완의 유산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지어 강태민이 밤늦게 그곳을 드나들었다는 보고는 그녀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저 이름 없는 재봉사년이 감히 내 자리를, 아니 강태민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었다. 최유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품평회에서 디자인으로 승부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그녀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방식은 실력이 아니라 정치와 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인맥을 동원해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한지원이 일어설 수 없도록 그녀가 감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계획이었다. 품평의 전날 밤 별관의 아틀리에는 처음으로 고요했다. 지원과 장인들은 지난 몇 주간의 피와 땀이 결정화된 핵심 의상들을 완성해 마네킹에 입혀놓았다. 그것은 라펠의 부활을 알리는 경이로운 결과물들이었다. 마담 앙트완의 철학이 담긴 코트, 박영환 재단사의 혼이 실린 테일러드 슈트, 김 여사의 정교한 자수가 놓인 실크 드레스. 그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작업실을 떠났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불을 껐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모두가 잠든 새벽, 작업실의 잠금 장치가 소리 없이 열렸다. 최유라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그녀는 경비 시스템을 총괄하는 보안팀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마네킹에 걸린 옷들을 바라보았다. 감히 이런 걸. 그녀는 이 옷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만들어내지 못할 진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공업용 커터칼로 박영환 재단사의 슈트를 무자비하게 그어버렸다. 그리고 김 여사의 실크드레스 위에는 강력한 표백제를 쏟아부었다. 순백의 실크가 끔찍한 얼룩과 함께 녹아내렸다. 그녀의 파괴 행위는 마담 앙트완의 스케치에서 복원된 강태민을 위한 바로 그 캐시미어 코트 앞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코트의 가장 중요한 어깨 부분을 칼로 난도질하고 안감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쏟아부었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원의 개인 작업대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표백제와 커터칼을 그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는 완벽한 증거 인멸과 동시에 한지원을 범인으로 만들 함정까지 완성했다.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품평회를 준비하기 위해 작업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김 여사였다.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비틀거렸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비명소리에 지원과 나머지 장인들이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훼손된 자신들의 영혼이었다. 박영환 재단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찢어진 슈트 조각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렸다. 강태민은 보고를 받고 즉시 별관으로 달려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절망에 빠진 장인들과 찢어지고 녹아내린 옷가지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망가진 캐시미어 코트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는 한지원이 서 있었다.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녹여내렸던 그의 얼어붙은 마음, 그가 막 되찾기 시작했던 희미한 온기는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의 본능이 수십 년간 그를 지배해온 냉혈의 마이더스가 다시 깨어났다. 이게 자네가 말한 결과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내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자네가 한 짓이 고작 이건가? 그는 지원이 변명하거나 울거나 혹은 누군가를 탓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의 과거 경험상 위기에 몰린 인간은 언제나 그랬다. 그의 눈에는 지원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역시 감정 따위를 믿었던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때맞춰 최유라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연기를 펼쳤다. 이럴 수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그녀의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찾듯 작업실을 훑다가 지원의 작업대에 멈췄다. 보안팀장. 당장 이 주변을 수색해. 이건 명백한 테러야. 그녀의 지시에 따라 보안팀장이 지원의 작업대를 뒤지기 시작했고, 이내 서랍 깊숙한 곳에서 표백제 통과 커터칼을 발견했다. 모든 시선이 한지원에게로 쏠렸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지원 씨, 당신이었어? 마감에 쫓기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아니면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스파이였나? 상황은 완벽하게 지원에게 불리했다. 강태민의 눈빛은 이제 얼음보다도 차가워졌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예상과 달리 울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가진 코트에서 시선을 들어 최유라를 그리고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최유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최 디렉터님, 연기력이 뛰어나시군요. 지원의 차분한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금 무슨?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작업대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처음부터 이 사태를 예상했습니다. 금연 라펠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작업실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환풍구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를 꺼냈다. 이 아틀리에는 마담 앙트완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저는 그 영혼을 2번 다시 훼손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서가 들고 있던 노트북을 가져와 SD 카드를 꽂았다. 화면에는 몇 시간 전 새벽 최유라가 어둠 속에서 혼자 옷들을 찢고 표백제를 붓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완벽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최유라를 돌아보았다. 그 시선만으로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저 영상은 우리가 품평회에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증거일 뿐이죠. 그녀는 망연자실해 있는 장인들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들, 이제 진짜를 꺼낼 시간입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담 앙트완의 일지가 발견되었던 그 비밀 공간에 또 다른 잠금 장치를 열었다. 그 안쪽 벽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5벌의 완벽하고 눈부신 의상들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것은 최유라가 파괴했던 복원 컬렉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담 앙투안의 철학을 기반으로 지원이 완벽하게 진화시킨 플랜 B 컬렉션이었다. 최유라 디렉터가 파괴한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미래입니다. 강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원의 전략적 치밀함에 전율했다. 그녀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태를 뛰어넘을 완벽한 대안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 수 있는 통찰력과 배짱을 가진 진정한 리더였다. 그는 자신이 시험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이 다시 이번에는 경외심으로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라펠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실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유라가 캐시미어 코트를 칼로 난도질하는 마지막 모습이 악의적인 기록처럼 정지해 있었다. 수십 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이사들조차 이토록 노골적이고 추악한 사보타주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가 되어 최유라에게 꽂혔다. 최유라는 이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에서 의미 없는 부정의 말들이 새어나왔다. 아니야. 저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강태민은 그녀의 발악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정지된 화면을 그리고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의 결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공허한 냉혹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도련의 환부를 정확히 찾아낸 외과 의사의 단호함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보안팀장에게 낳고 분명하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최유라 디렉터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산에 접근 권한을 차단해. 그는 이사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법무팀은 오늘부로 최유라 디렉터를 업무상 배임, 고의적 재물 손괴 및 영업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도록 에이펙스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녀가 업계에서 저지른 모든 비리에 대해 세무조사까지 포함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그것은 자비 없는 선고였다. 최유라는 자신이 단순히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 전체가, 아니 인생 자체가 파멸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거대한 악의 축이 사라지자 이사회실의 공기는 정화된 듯했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펠의 재정을 담당하는 한 이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강태민에게 질문했다. 강 회장,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낸 것은 잘했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펠의 미래라는 게 저 잿더미가 전부인가? 다음 시즌 컬렉션은 이걸로 끝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강태민의 경영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태민에게 쏠렸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강태민은 그러나 대답 대신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한지원을 향해 고갯짓했다. 오늘 라펠의 미래를 발표할 사람은 내가 아닐세. 그가 말했다. 한지원 실장, 자네가 준비한 것을 보여주게. 이사들은 의아해했다. 저 젊은 여자가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상황에서 지원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파괴된 옷 조각이 아닌 마담 앙투안의 낡은 일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영환 재단사와 김 여사를 향해 눈짓했다. 그들은 훼손된 컬렉션 옆 비밀 공간에서부터 조용히 밀려나온 또 다른 의상렉을 이사회실 중앙으로 가져왔다. 덮개가 벗겨지자 그곳에는 5벌의 의상이 완벽한 조명 아래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최유라가 파괴했던 복원 컬렉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담 앙투안의 철학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 한지원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꽃을 피운 진화된 컬렉션이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라펠의 진짜 미래입니다. 지원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이사회실을 울렸다. 그녀는 첫 번째 의상,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트렌치 코트가 아니었다. 우리는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펠의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코트의 패턴은 40년 전 박영환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오리지널 패턴을 기반으로 현대 여성의 활동성을 고려해 제가 3D 패턴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디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옷에 담긴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 선생이 찾아낸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방수 실크 원단이 어떻게 비바람을 막아주는지, 김 여사의 손끝에서 탄생한 안감의 작은 자수가 어떻게 입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자부심을 주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예술과 상업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진정한 장인 정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용화의 무기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어서는 완벽하게 재단된 테일러드 슈트와 마담 앙투안의 일지에서 영감을 받은 이브닝 드레스가 공개되었다. 이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만져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숫자를 다루는 냉철한 사업가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 자체였다. 이 옷들은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작품이었다. 이것이 라펠의 영혼입니다. 속도를 위해 본질을 희생하는 대신 가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이사회실에는 경외감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이 컬렉션에 대해 비평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 라펠의 전성기가, 아니 그 이상의 것이 부활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이 경이로운 결과물 앞에서 이 회사의 수장인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강태민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깊은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지원이 아닌 이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년간 라펠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이 회사를 되찾은 그 순간부터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냉혈의 마이더스 강태민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자기 고백이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나는 이 브랜드를 숫자로만 판단했고 이익으로만 통제하려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는다는 명목하에 그 영혼을 내 손으로 직접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원을 향해 걸어갔다. 수십 년간 그를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은 갑옷이 소리내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쩌면 잃어버렸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고 있던 마담 앙투안의 낡은 일지를 부드럽게 받아들었다. 나는 이 썩어 빠진 회사를 고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망가진 마음을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사회 전체를 향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시간부로 라펠의 모든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할 새로운 디렉터는 한지원 씨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이름도 없던 재봉사. 별관 창고로 쫓겨났던 여자. 그녀가 이제 이 거대한 패션 하우스의 심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것이었다. 그것은 파격, 그 이상의 혁명이었다.
강태민은 오직 지원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마저 묻어났다. 그녀는 그저 낡고 뒤틀린 드레스 한 벌을 고쳤을 뿐인데 잊혔던 라펠의 근본을, 이 회사의 뒤틀린 운명을, 그리고 이 강태민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전부 고쳐버렸습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라펠이 이제부터 숫자가 아닌 가치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공표였으며, 그가 마침내 어머니의 유산을 진정으로 껴안게 되었다는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지원은 그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다. 패션계는 라 펠의 귀환으로 떠들썩했다. 한지원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고 강태민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선보인 첫 번째 컬렉션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비평가들은 영혼이 담긴 옷의 귀환,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완벽한 부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담 앙트완의 철학은 한지원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되었다. 매출 수치는 강태민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라펠의 옷을 사기 위해 전 세계의 부티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특히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완성한 아틀리에 라인은 출시되기도 전에 수개월치 주문이 밀렸다. 사람들은 단순히 비싼 옷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진정성을 구매했다. 라펠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뜨거운 브랜드가 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한지원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파티 대신 예전의 극우 기획실을 선택했다. 그곳은 더 이상 낡고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강태민의 지시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이제는 라펠의 심장이라 불리는 마담 앙트완 아틀리에가 되었다. 그곳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었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박영환 재단사의 거대한 작업 테이블과 김 여사의 자수틀이 놓여 있었다. 이 선생은 전 세계를 돌며 최고의 천연 원단을 공수해왔고 아틀리에는 젊은 견습생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지원은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일과는 재봉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많은 시간을 패턴실과 재봉틀 앞에서 보냈다. 다만 이제 그녀는 옷뿐만 아니라 라펠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문화 자체를 수선하고 있었다. 본관의 효율성 중심 시스템과 별관의 장인 정신은 그녀의 지휘 아래 충돌 없이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숫자를 위한 노동이 아닌 가치를 위한 창조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의 마이더스라 불리지 않았다. 물론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결정에는 이제 숫자 외에 사람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기 시작했다. 에이펙스 그룹 전체에라 펠의 성공 신화가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퍼져나갔고 얼음 제국은 서서히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업무 외의 이유로 아틀리에를 찾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지원의 성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이끄는 라펠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비상하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만족감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선 파트너였고 자신에게는 과분할 만큼 눈부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세계에, 특히 그녀가 재창조한 어머니의 따뜻한 아틀리에에 과연 어울리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던 어느 늦은 가을밤, 지원은 아틀리에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두를 퇴근시킨 뒤 그녀는 복원된 마담 앙트완의 책상에 앉아
낡은 일지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립자의 철학을 되새기며 다음 스텝을 구상 중이었다. 바로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아틀리에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CEO의 갑옷 같은 슈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지원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떤 서류 가방도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방해가 되었다면 미안하군. 그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차가운 위압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들어오시죠. 지원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민은 천천히 아틀리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공식적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은 복원 후 처음이었다. 그는 마치 수십 년 만에 고향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어머니의 작업 도구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따뜻한 원단과 실의 냄새,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재봉틀 앞에 멈춰 서서 그 차가운 금속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어머니는 늘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지. 그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학교가 끝나고 이곳에 오면 늘 이 재봉틀 소리가 나를 반겨주었어. 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지. 그는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이 옷 만드는 일이 나약하고 감상적인 일이라고 경멸했어. 그래서 더 차갑고 더 강해지려 발버둥 쳤지. 모든 것을 숫자로만 증명하려 했어.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정작 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말이야.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원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백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지원 씨,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회사를 되찾았을지는 몰라도 내 어머니의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렸을 걸세. 그는 들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지원 앞에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네. 내가 복수를 다짐하며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챙겼던 물건이지.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수백 개의 빛바랜 실타래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담 앙트완이 전 세계를 돌며 수집했던 지금은 다시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색상의 실들이었다. 어머니는 이 실들이 자신의 보물이라고 하셨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강태민은 실타래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이것은 단순한 실이 아니었어. 이것은 이야기를 엮고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였던 거야. 그는 그 실타래를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아틀리에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닐세. 바로 당신이야. 한지원 씨. 당신만이 이 실에 담긴 의미를, 내 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아니까. 지원은 그의 따뜻해진 손과 그가 건넨 실타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얼마나 길고 외로운 길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에 찢어진 솔길을 꿰맸을 뿐인데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다시 직조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회장님,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실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써야 할 것입니다. 카카. 페르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내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 혹은 그 이상의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영혼의 동반자가 보내는 미소였다. 강태민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에 묶인 아들이나 얼음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내보일 수 있는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지원이 내민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볍게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마담 앙트완의 낡은 실타래 위에서 하나가 되었다. 아틀리에의 따뜻한 조명 아래 낡은 재봉틀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고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직한 바늘땀 하나하나는 잊혔던 유산의 가치를 되살렸고 무너졌던 회사의 근본을 바로 세웠으며 결국 한 남자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완벽하게 쑤선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따뜻하고도 견고한 실로 꿰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완벽하고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견고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마지막 한 땀이었다.